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강순원입니다. 여유 강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평화교육은 왜 세계시민교육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네스코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세기에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자라고 했던 것이 평화를 마음에 구축하자라고 하는 평화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실제적으로 이게 전쟁을 겪었고 이 평화를 굉장히 갈구했고 그런 형태 속에서 우리는 한국형 평화교육이 보편적인 세계시민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5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의 평화와 세계시민성이 요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왜 평화교육을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고 왜 또 세계시민교육은 평화교육의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화교육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교육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하는 것이 그 평화교육인데 왜 평화 따로 교육 따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평화교육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또 이 평화교육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평화교육을 하는 평화교수법은 일반 전통적인 교육법과 다른가? 혹시 유네스코는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굉장히 불투명한 이러한 코로나 상황, 이때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관련시켜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는 실은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레나튼스의 얘기에서부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힘에 의한 평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평화였습니다. 실은 이거는 가장 손쉽고 어떻게 보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평화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은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평화를 하나의 마음의 어떤 상태, 불편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자비와 확신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스피노자를 비롯해서 유네스코도 이 평화를 마음에 심자라고 하는, 마음에 구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어떤 이 평화에 대한 서로 상이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화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국가 간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전쟁에 의한 사망자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전쟁이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사망자 수였습니다. 1946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실은 전쟁에 의한 국가 간의 갈등에 의한 사상자 수가 많았습니다. 점점 더 이 사상자의 수가 줄어오다가 2010년 이후의 과정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가 간의 갈등에 의한 전쟁으로 사망자가 이르는 것은 거의 없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보면 오늘날의
인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일상의 갈등 또는 뭐 테러리즘이라든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갈등이 야기하는 어떤 폭력적인 귀결로서의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한반도 상황을 한번 보자면 이 한반도에 있어서도 이 평화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보편적인 형태의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가 정의하는 평화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9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식민지 때 얘기를 할 거고 오늘날 젊은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다.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한국의 평화교육을 얘기를 할 때 주제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적인 이러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일본과의 불편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일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여기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같은 것을 주제로 평화교육의 주제로 담고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해방 이후 분단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단 극복 평화 통일 교육으로 얘기되는 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적 특수성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평화점 통일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 평화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전쟁 또는 이러한 뭐 압제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일상에서의 하나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정치적 압제로 표현되는 이러한 권위주의 정부와의 투쟁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파생된 하나의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라고 본다면 실은 이 부분은 한국의 평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만나는 바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지역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 평화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평화인권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노군리 같이 이제 집단학살이 이루어졌던 이런 시기에서 보면 노군리 평화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면 평화교육의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폭력 이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학교 평화교육의 한 일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평화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네 가지 차원이 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에서 얘기하는 주제하고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평화교육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식민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또 뭐 이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이 평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각자마다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근데 평화교육을 일반적으로는 평화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전쟁 또는 폭력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그리고 갈등이 비폭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윤리적 힘으로서의 교육이라고 저는 평화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리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사회적 불의에 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평화를 위한 평화에 의한 평화에 관한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제 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게 있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은 즉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적 한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되는 보편적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오고 있고, 앞세유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이런 교육을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일각에서 볼 때 실은 이제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평화적 역량이 무엇이고, 세계 시민 교육에서 얘기하는 세계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이제 하나의 어떤 보편적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이 모든 회원국들이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유네스코 규정을 따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평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연결되는 지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로벌 책무성을 함양하는 포괄적 평화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평화를 그동안 전쟁의 부재라고만 정의해왔던 소극적 평화뿐만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적극적 평화를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평화교육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글로벌 정의를 균형 잡는 이런 평화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평화교육이고,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국가주의적 교육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애국주의적인 국민을 만드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의 목적이다 보니까 국가 공동체적 이해에 기여하는 이런 시민 양성이 보통 국가교육과정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벽을 쌓는, 이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왜 우리의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생겨나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주의 사회라고, 이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류에 기반하여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이게 1948년에 이게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육기본법에 나온 하나의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지금 세계가 지금 너무나 이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뭐 이게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 뭐 기독교 국가 이런 형태로 너무 분할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무엇보다도 이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제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그 자연의 훼손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 세계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정의롭게 복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의 어떤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다양성이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도 이 교육 안에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보장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런 환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이러한 보편적 이 하나의 어떤 소극적 평화에서 이 적극적 평화로 이전해 오고, 오늘날은 이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함께 포괄하는 이런 포괄적 평화 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식민지를 경험했고, 해방이 되면서 분단이 됐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개발 독재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당히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을 이룬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OECD에 가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MF의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IMF의 어떤 그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고, 오랫동안 서로 원수처럼 보지 않았던 남과 북이
최초로 이제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 평화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오늘날까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은 이러한 하나의 어떤 이런 굉장히 역사 속에서 암울했던 측면,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밝은 측면이 서로 교차되는 과정 속에서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우뚝 선 이런 코리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세계와 만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당한 것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게 뭐 카스라 테프트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약해서 한국을 미국, 일본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서로 밀약을 한 이런 형태였었고, 식민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군정으로 갔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전이 국제전으로 전환됐고, 자, 민주화 과정에서 만델라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항상 고백하시는 것이 세계 시민들의 지원과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날 한국이나 또는 남아공이나 이 민주화가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굉장히 경제적인 국가 부도의 상태가 났을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어쨌든 재기에 저희는 좀 성공을 한 이런 형태고, 한반도의 이러한 평화 구축을 위한 것도 남북한끼리 얘기되는 게 아니라 최소로 육자 간에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생존 자체, 한국의 미래, 한국의 평화 구축, 이 모든 것이 실은 세계적인 이런 논의가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세계 시민과의 연대 속에서 함께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문제에 우리가 개입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협력해주는 것이 실은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협력과 하나의 어떤 지원에 대한 우리의 지금 하나의 어떤 반환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성숙한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의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너무 한국 사회의 특수한 측면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세계 시민적인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런 각도에서 2000년에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파리 유네스코 본부가 협약해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를 한국에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타당성의 근거가, 한국은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식민지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독재도 겪었고 아마 대부분의 제3세계가 겪고 있는 나쁜 것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외원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했고, 오늘날 지금은 저희가 실은 원조를 제공해주는 이런 경제 선진국으로 저희가 도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서양에서 주도해서 만든 세계 시민이나 그리고 평화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를 제3세계적 관점에서 거꾸로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균형점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저희가 이제 타당성 연구를 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한국에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근거하고 있는 용어적인 배경은 실은 1974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의된 국제이해교육 권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1974년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 상당히 이제 냉전적인 체제가 가능했었고,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1989년에 냉전의 한 축인 소련이 와해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탈냉전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개념이 국제이해교육보다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더 적합한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 있었고, 또 한편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반기문 씨가 이제 그 자리를 하시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경험이 세계인의 경험으로도 그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보면 첫 번째는 특히 유엔이나 유네스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거. 이제 세 번째는 세계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 역량을 기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2015년 인천 세계교육 포럼에서 공식적인 아젠다로 설정이 되고,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세계시민교육을 선도하는 국가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도 국제이해교육 / 세계시민교육을 주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하나의 규정 개정을 했던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평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오늘날의 세계시민교육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날의 이 세계시민교육에 녹아 있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과거에 한국이 경험했던 전쟁의 공포로부터 극복하는 거 하나, 자, 민주화의 과정을 하는 거 하나,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희망찬 사회에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형태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고, 이것이 특히 이 오늘날 같이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벽을 쌓지 않는 하나의 어떤 이런 열린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녹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교육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의 하나의 역량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육기본법에는 분명히 민주시민, 민주국가 건설을 토대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권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민주시민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10월 유신 상황 속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책임만 강조될 뿐 권리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제한되는 그러한 민주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은 애국적인 민주시민, 과거와 같은 애국적인 민주시민보다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민주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유네스코가 좀 적극적으로 민주시민적인 편협성과 세계시민적인 개방성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실은 이제 유네스코의 어떤 핵심 부분이 한국의 평화 과정이 정치적, 경제적 조정, 즉 막 외무부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시민적인 문화, 평화의 문화와 인권의 문화를 통한 이런 지적, 도덕적인 연대에 기반해서 보편적인 세계 시민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네스코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국 평화교육과 한국 시민교육의 중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제한점이 있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국민교육 헌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교육 헌장에서 나오는
이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라고 하는 이런 애국적 시민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교육의 부분에 지금 다 남아 있는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옆에 유네스코 헌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서 평화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가 건설이 타 국가에 대한 침략과 하나의 어떤 이러한 침략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침략의 기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희가 한국의 평화 교육을 얘기할 때 통일 교육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 이 통일 교육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통일교육 지원법 부분입니다. 근데 통일교육 지원법 11조를 보시면 고발 조항이 있어요. 이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목 때문에 실은 자율성을 갖고서 도저히 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 그런데 반면에 유네스코의 평화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교육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평화를 얘기하는 하나의 한국적 특수성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애국적인 시민교육으로서 이게 열린 교육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상당히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하나의 어떤 이러한 인류애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넣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 두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근거를 두고 있는 옥스팜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시민 교육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옥스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계 시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계시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시민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앞에 같은 고발 조항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거.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해. 나중에 커서 알아. 이런 형태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큰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하라고는 하지만 토론도 선생님이 얘기하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세계 시민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힘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 교육의 두 측면을 보면 우리는 항상 기존 사회에 동화되거나 찬양을 하는 pedagogy of celebration의 부분입니다. 이게 찬양을 하는 이런 거. 그래, 맞아. 좋아. 이런 교수법을 하는 형태가 지배적인데 우리는 이 pedagogy of discomfort라고 하는 것은 불편부당함만, 그러니까 불편한 내용을 드러내서 논쟁하고 이것을 규명하는 그러한 교수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실은 평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어차피 이것이 불의의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투병인간처럼 간주하고 나만 잘 적응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어서는 안 되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규명하고 만약에 규명됐을 때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제 평화와 세계시민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교수법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수법이 실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하려고 하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서 얘기하는 이게 통전적 교수법으로 조금
바뀔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교육이 기존의 전통적 교육에서 이제 평화교육적인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교사가 우리는 주로 이제 교과 교사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교사들은 학생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랑의 노동자라고 사랑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평화교육자로서 새롭게 자기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는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전문가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초월해서 가르치면서 배운다. 즉 다른 사람이 배우도록 도와주면서 자신도 배우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삼는 평화 실천가이면서 이 통전적 교수법을 개발하는 이론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은 학생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이러한 평생교육자가 될 때, 교사가 될 때 실은 평화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계와 만날 수밖에 없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교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실은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평화적인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보는 거죠.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1974년에 4년 그 발효된 국제이해교육 권고하고 1995년에 나온 유네스코의 평화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담긴 이러한 그 하나의 평화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하나의 어떤 유네스코 학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평화교육 활동에 핵심 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평화 기반의 그 세계 시민 교육을 했을 때 다뤄야 되는 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 집단의 목소리가 담긴 세계 시민 인권 교육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자연 친화적인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오늘날 지금 기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모든 국가가 자꾸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모든 국가간은 서로 주고받는 굉장히 긴밀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우주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만 이주의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제 혐오 기반의 이런 다양한 이런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간에 하나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군축, 비핵화, 이런 평화교육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항상 해줘야 된다. 특히 저희 한반도를 둘러싸고서는 지금 이게 핵 강대국들로 우리가 다 완전히 지금 옆에 지금 다 뭉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핵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 부분이 저는 평화 기반의 세계 시민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실은 이거 할 때마다 늘 부딪히죠. 국가주의와 세계주의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고는 전 지구적으로 하고 행동은 내가 속한 이 공간에서 실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은 하나의 어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현상적인 이해하고 보편적인 가치 사이에서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집단지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는 집단학습이 필요한 거고 집단적인 행동이 저는 요청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다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미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제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결국 가장 기본은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에서도 보면 결국 뭐냐면 인간의 그 인류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다. 인류애적인 입장과 이 지구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어떻게, 지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그 재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주의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연대를 우리가 조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미래, 이제 유네스코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때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결국 평화권의 문제 부분인 거죠.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평화권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놓고서 봤을 때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목표 설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대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집단적인 하나의 평화 행동을 해야 되는 이른바 연구와 교육과 행동이 통합되는 이런 요한 갈등의 하나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저는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평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실은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미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죠. 지금 평화교육에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은 이제 요한 갈등도 얘기했던 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평화적 수단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뭐냐? 결국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평화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특히 우리의 학교 교육이 평화적인가 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뭐 고발 조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있다든가, 그리고 학교 교육 자체가 이제 목적 자체가 하나의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목적에 그 제한되어 있다든가, 행정 자체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이런 행정으로 되어 있다든가, 초등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대학교 따로 있어서 이게 전혀 교육이 연동되지 않는다든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결코 평화적인 이러한 교육의 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 교육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인류애를 찾는 교육의 본래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구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가 있다. 그래서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재구성하는 것도 하나 평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실은 이걸로 해서는 우리의 국가교육 과정의 방향이, 모든 아동들이, 미래의 아동들은 평화와 세계 시민성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일정하게 이제 목적이 좀 설정되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989년에 유네스코 야모스쿠르 그 선언에서 보면 평화와 인권을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미 1989년에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는 거의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유네스코와 유엔이 이제 이러한 형태 84년에 인류의 평화에 관한 권리 선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난번에 이제 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언을 해서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유네스코는 목적 자체는, 유네스코가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실은 이제 평화다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 만큼 실은 유네스코가 이 평화 교육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주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마 교사들도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2015년에 하고 이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이제 그 유엔 회원 국가가 그 도달해야 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부분은 실은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SDG 4.7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1번부터 일종의 이제 기하, 이제 하나의 빈곤 청산에서부터
글로벌 연대에 이르기까지, 이 17항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적, 도덕적 연대 방법이 바로 저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적인 주제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우리가 원래부터 세 개의 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실은 이거 자체가 평화행동 목표인데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대부분 사회에 있어서 이것을 지나치게 환경 문제 해결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이제 오늘날 이제 기후위기 이 문제가 이제 너무 이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자꾸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문제 곧 기후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게 그 글로벌 차원의 이게 모든 문제 뭐 경제 불평등, 자원의 훼손, 교육 불평등, 인권 침해, 뭐 이 정의의 실종, 뭐 이런 등등 전 지구가 대처해야 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위해서 연대해야 되는 것. 이것이 SDG의 근본적인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DG의 17개의 항목은 실은 뭐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1994년에 UNDP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그 거론했던 인간안보라고 하는 이제 포괄적 개념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보면 모든 인간은 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결국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거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것이 결국은 하나의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각 항목 하나하나를 구체화시킨 것이 저는 SDG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전통적인 이런 그 군사력 위주의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넘어서서 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이러한 그 포괄적인 안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평화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이제 세계시민교육에서도 꼭 다뤄야 되는 포괄적인 영역은 거의 인간안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적, 그다음에 우리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거, 이게 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실은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게 보건안보. 뭐 식량 안보, 뭐 개인 공동체 안보 이 모든 부분들이 인간 안보를 구성하는 한 7개의 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저희도 이제 안보에 대한 것을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간 안보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서 지금 오늘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그 세계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2년 이상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의 근력을 갖추고 일상의 평정심을 찾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평화의 문화에서 내면의 평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의 사회적 취약층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적인 이런 평화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도 보면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코로나가 이런 빈부격차를 너무나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면 어떻게 여기에서 함께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나누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세계 시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평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평화 교육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좀 스스로 찾을 필요가 있다. 나는 국어 선생님인데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셔야 된다면 저는 당장 그만두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자기의 어떤 실존적인 시민 찾기 부분에서 답이 찾아지시면 이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의 유네스코의 평화문화의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려고 하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이게 뭐 세계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모들, 그다음에 이웃 교사들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돌봄과 배려와 나눔을 확대하는 이러한 그 사랑 노동에 참여하는 교사로서의 재인식을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요소라고 봐지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현혹되지도 말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많은 경우 이제 유네스코 이제 이런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 글로벌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중심은 뭐냐? 로컬에 있다. 특히 이제 내 학교에 있다. 내 아이들을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돌보고 그 친구들하고 우리 세계의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시민으로서 준비시키는 이게 평화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 마음이 지치거나, 그리고 이제 어려워진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의 이웃이 내 옆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장애 이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주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렇게 혐오의 대상인 흑인이나 아시안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하나의 연대할 수 있는 이런 평화의 문화의 확산, 이것이 코로나에 이길 수 있는 치유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자리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